지금 캄보디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람을 팔던 도시 콜룸시티. 그곳에서 한국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국은 올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국의 국경이 닫히고 필리핀이 송금을 차단했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이 연합수사를 발표했고 미국은 위성 감시망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시작했고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이건 캄보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정의로 대륙을 멈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보국 고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치밀하고 무서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72시간 동안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작동시켰는지. 지금부터 세상이 몰랐던 72시간의 작전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마리아입니다. 하루 16시간, 저는 128개의 거짓말을 번역했어요. 형광등 아래 낡은 책상에 앉아 손에 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신음, 누군가 맞는 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죠. 29살 캄보디아 출신 불법 체류자. 이곳 콜룸시티에서 통역사는 생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병원비가 필요해. 오늘도 같은 대사를 12번째 번역했어요. 전화기 너머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왼쪽 볼엔 어제 맞은 멍이 퍼렇게 번져 있었죠. 감독관 둘이 양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캄보디아어로 옮겼어요. 정확하게. 감정 없이. 기계처럼.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엄마가 다 해줄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앞에 놓인 스크립트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저는 이 일을 11개월째 하고 있었어요. 첫날, 저는 토했습니다. 두 번째 주엔 울었죠. 세 번째 달엔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서 감정은 사치였고 양심은 독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저는 옆방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태국 청년, 필리핀 여성, 라오스 남성. 국적은 달라도 그들의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공포, 절망, 그리고 체념. 여기서 사람은 값으로 매겨져요. 점심시간에 옆자리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5,000달러에서 2만 달러. 팔리면 끝이에요. 진심은 통화료에 불과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이곳에선 인간이 상품이었습니다. 매일 새 얼굴들이 트럭에 실려왔고 누군가는 사라졌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선 안 되는 일들이었죠. 오후 3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죠. 저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여권도 신분증도 없었어요. 탈출하면 경찰에 잡히거나 더 나쁜 곳으로 팔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번역했어요. 하루 16시간. 128개의 거짓말. 128개의 가족을 무너뜨리면서. 저녁 9시 마지막 통화가 끝났습니다. 청년 하나가 스크립트를 거부했어요. 저는 안 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감독관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오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고 생각했죠. 밤 11시, 저는 좁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쓰는 곳이었어요. 모두 통역사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불법 체류자였죠.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이름은 위험했습니다. 기억은 더 위험했죠.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지옥인가 아니면 제가 지옥을 만드는 건가? 답은 없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16시간, 128개의 거짓말, 128개의 무너지는 가족들. 그리고 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형광등, 칸막이, 그리고 울음소리. 하지만 오전 10시, 제 앞에 앉은 청년은 달랐습니다. 24쯤 돼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윤태훈. 감독관이 스크립트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읽어.
지금 당장. 태우는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안 읽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개월 동안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감독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태우는 다시 말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안 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태훈의 입술이 터졌어요. 피가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크립트를 짚지 않았어요. 감독관이 2번, 3번 더 때렸습니다. 태훈은 바닥에 쓰러졌죠. 내일 다시 와. 그때까지 생각해. 그들이 나가고 저는 태훈을 일으켰습니다. 손수건을 건네며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태훈은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돈을 보낼 거잖아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선 버티는 게 중요해요. 거짓말 한 번이 뭐가 대수예요? 태훈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수예요.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에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태훈은 거부했고 맞았어요. 왼쪽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자 태훈의 얼굴은 성한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크립트를 짚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기 안 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은 죽을 거였습니다. 여기선 버티는 사람이 먼저 부러지거든요.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버텨요? 여기서 정의 같은 건 없어요. 태훈은 부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올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나라요? 여기까지 누가 와요? 당신은 숫자예요. 서류상 실종자일 뿐이에요. 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포기 안 해요. 제가 연락 안 하면 반드시 찾으러 와요. 그 말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11개월 동안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봤습니다. 울부짖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미쳐버린 사람. 하지만 태훈처럼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바보인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건가. 2주가 지났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거부했어요. 이제 감독관들도 지쳤는지 그냥 가두기만 했습니다. 밥도 하루 한 끼만 줬죠. 태훈은 점점 말라갔어요. 하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을 몰래 건네며 물었어요. 정말 믿어요? 한국이 온다는 걸? 태훈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도 구해줄 거예요. 저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번역하고 가족을 속이고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피해자는 칸막이 저편에 앉은 사람들이었죠. 태훈은 작게 웃었어요. 당신 표정 봐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당신도 여기 갇혀 있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태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올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몰랐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사치였고 희망은 독이었죠. 하지만 저 청년은 달랐어요. 그는 매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한 줄이면 끝날 일을 끝까지 거부했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믿었어요. 세상 끝 캄보디아 콜룸시티, 아무도 모르는 건물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그 생각은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건물 1층 홀에 전 직원이 소집됐어요. 70명쯤 됐을 겁니다. 통역사, 감독관, 청소부까지. 가운데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윤태훈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오롱이 서 있었어요. 45세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금시계를 찬 손. 표정은 없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3주째 거부하는 상품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오롱이 태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마지막 기회다. 전화해. 태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얼굴, 갈라진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싫어요. 쇠파이프가 태훈의 갈비뼈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 태훈이 비명을 삼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차오롱이 말했죠. 이게 고집의 대가다. 누구든 값을 치른다. 10분이 지났을까요? 태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차오롱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치워. 감독관 둘이 태훈을 끌고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축 늘어진 팔, 피가 묻은 바닥. 그날 오후, 태훈은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론 도주 중 사고였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차오롱이 죽인 거라는 걸. 저는 그날 통역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청소 담당이 태훈의 짐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얇은 이불, 그리고 구석에 놓인 가방 하나. 그 안에 깨진 휴대폰이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집어들었어요. 화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켜졌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죠.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11개. 각각 30초에서 2분 사이. 태훈이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감독관이 사람을 때리는 장면, 칸막이 안에서 우는 피해자들, 차오롱이 돈다발을 세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영상엔 태훈 자신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훈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여기는 캄보디아 콜룸시티. 저는 속아서 왔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가족을 속이라고 강요당해요. 거부하면 맞아요. 저도 매일 맞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해요. 한국은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훈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건 여기 있었습니다. 증거, 증언, 그리고 믿음. 이걸 어떡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걸 세상에 내보내면 저는 죽습니다. 차오롱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그냥 버리면요? 태훈의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저는 11개월 동안 침묵했습니다. 128개의 거짓말을 번역하면서 2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죠.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침묵도 선택이에요. 방관도 공범이죠. 태훈은 끝까지 싸웠어요. 저는 끝까지 숨었고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냄새가 났어요. 태훈의 피. 그리고 제 손에 묻은 11개월의 죄. 이걸 세상에 내보내면 나는 죽는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침묵하면 영원히 죄인이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3일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72시간,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었어요. 태훈의 짐을 정리한 사람이 저라는 건 곧 들통날 겁니다. 감독관들은 매일 CCTV를 확인했어요. 휴대폰이 사라진 걸 알면 저는 끝이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귓가엔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죠. 먼저 영상을 옮겼습니다.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에서 USB 칩으로 복사했어요. 11개 파일, 총 18분.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엔 성공했죠. 그리고 휴대폰은 변기에 버렸어요.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하지만 USB를 어디에 숨기죠? 가방은 검사당해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왼팔을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바늘과 실을 구했습니다. 밤 2시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왼팔 안쪽을 갈랐습니다.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죠. 비명을 삼켰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으며 USB 칩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바늘로 꿰맸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7땀째, 마침내 끝났죠.
저는 팔을 붕대로 감았어요.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통역 업무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척. 왼팔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감독관이 붕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뭐야, 그거? 저는 대답했죠. 어젯밤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쓰레기차가 왔어요. 매일 오는 차였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죠. 저는 청소 담당에게 말했어요. 오늘 제가 쓰레기 내다 버릴게요.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운전사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차 뒤에 던졌죠. 그리고 그가 돌아서는 순간 저도 뛰어올랐어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참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덜컹거리는 진동, 귀를 때리는 엔진 소리. 저는 쓰레기 사이에 파묻혀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운전사가 내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국경 근처 쓰레기 집화장이었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맘새 걸었어요. 방향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최대한 멀리. 발이 부르트고 왼팔에선 피가 배어나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NGO 표지판이 보였어요. 국경 없는 구호회.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여성이 나왔죠. 30대 초반 필리핀 사람처럼 보였어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물을 주고 상처를 봤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저는 대답 대신 왼팔을 내밀었어요. 여기 안에 뭔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엘라 페르난데즈였습니다. 엘라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었어요. 상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걸 직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꺼내주세요. 소독한 핀셋으로 실밥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USB 칩을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작은 칩. 엘라가 물었어요. 이게 뭔데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이건 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약속이에요. 엘라는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죠. 11개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폭행 장면, 우는 사람들, 차오롱의 얼굴, 그리고 윤태훈의 마지막 증언. 영상이 끝나자 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부탁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엘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엘라는 그날 밤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먼저 필리핀 대사관으로, 그 다음엔 국제기자단으로, 그리고 한국 외교부로요. 저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전송 완료. 11개 파일, 18분, 윤태훈의 증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라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다려요. 세상이 움직일 거예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먼저 필리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콜룸시티 인신매매 실태 폭로. 태국 방송국도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한국이었어요. 엘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한국 외교부입니다. 영상 전송해 주신 분 맞죠? 엘라는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여기 있어요. 3시간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어요. 37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차분한 목소리. 저는 한도연입니다. 외교안전본부 귀환작전 총괄이에요. 그는 제 손을 잡았죠. 영상 감사합니다. 용기 냈군요. 저는 떨렸어요. 윤태훈. 그 사람 때문에.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 서울에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청와대 앞엔 촛불이 켜졌고요.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면엔 뉴스가 떠 있었어요. 콜룸시티 한국인 피해자 구출 작전 개시.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정말 오는 거예요? 한도연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보복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윤태훈처럼요. 한도연은 설명했습니다. 외교로는 안 돼요. 캄보디아 정부는 부패했고 차오롱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린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죠. 인터폴, 태국, 필리핀과 합동작전이에요. 72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72시간요? 네, 군대는 안 보냅니다. 총도 안 쏴요. 대신 정보로 싸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요? 차오롱은 군대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찰도 매수했고 정치인들도 소나귀에 있어요. 한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의 세상을 멈출 겁니다.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됐어요. 엘라의 사무실엔 모니터 6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각국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 필리핀, 태국, 미국, 일본. 모든 채널에서 콜룸시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인터폴 확인했습니다. 태국 국경 봉쇄 완료요? 좋아요. 필리핀 쪽도 협조 들어왔고요. 그는 저를 봤어요. 시작됐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주도 국제합동작전 개시. 자막이 떴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 대신 직접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인터폴, 태국, 필리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지며 72시간 내 콜룸시티 범죄 조직을 무력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청년의 죽음 때문에. 윤태훈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올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회수가 아닙니다. 귀환입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11개월 동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 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세상엔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맞죠?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윤태훈이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전하는 것도 믿는 것도.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태국 경찰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도 피해자를 데려옵니다. 미국도 일본도 라오스도 움직였어요. 한국이 불을 켰고 세계가 따라온 겁니다. 한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7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콜룸시티는 고립될 거예요. 그는 저를 봤죠. 당신도 증인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요. 작전 개시 24시간 후 콜룸시티의 밤이 왔습니다. 저는 엘라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렸습니다. 오후 8시 정각, 그것이 시작됐어요. 먼저 전기가 나갔습니다. 콜룸시티 전체가 암흑에 잠겼어요. 위성사진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도시가 순식간에 검게 변했죠. 한도연이 말했어요. 1단계 완료. 전력망 차단. 5분 후 통신이 끊겼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모든 통신망이 멈췄어요. 엘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한도연은 대답했죠.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했어요. 그들도 차오롱을 제거하고 싶었거든요. 단지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곳엔 제가 11개월을 보낸 곳이 있었어요. 지금 그곳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아무것도 없이요. 10분 후 금융망이 멈췄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어요. 차오롱의 돈, 그의 부하들 돈, 범죄 조직 전체의 자금.
한순간에 0이 됐습니다. 한도현이 설명했어요. 인터폴이 48시간 동안 추적했어요. 그들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총 한 발 안 쏘고 군대 한 명 안 보내고 한국은 도시 하나를 멈췄습니다. 전력, 통신, 돈. 세 가지만으로요. 그리고 15분 후 CCTV가 켜졌습니다. 건물 내부 비상 전원이었어요. 콜룸시티 곳곳에 CCTV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죠. 검은 화면에 흰 글씨 하나가 떴습니다. 우린 왔다. 한국어, 영어, 캄보디아어, 중국어로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도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단계 완료. 심리전 개시. 엘라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도현은 대답했죠. 공포예요.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콜룸시티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차오롱의 부하들이었죠. 그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불을 켜려 해도 안 됐고, 전화를 걸어도 안 됐고, 돈을 인출하려 해도 안 됐어요. 누가 우릴 공격한 거야? 한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저를 감시하던 사람이었죠. 그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도 경찰도 아무도요. 그저 어둠뿐이었죠. 30분이 지나자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관들, 통역사들, 심지어 간부들까지요. 차오롱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도현이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예요. 힘은 믿음으로 유지되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면 조직은 스스로 무너져요. 저는 물었습니다. 차오롱은요? 한도현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고급 주택이 보였습니다. 차오롱의 집이었죠. 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계속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한도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자기 제국이 사라진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돈도, 부하도, 권력도 다요. 1시간 후,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콜룸시티를 포위했어요.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범죄자들은 순순히 나왔어요. 싸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돈도, 통신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차오롱도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그의 모습이 잡혔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45일 전, 그는 윤태훈을 죽였어요. 오늘,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사람들을 데려올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탄은 없었잖아요. 한도현은 작게 웃었습니다. 폭탄은 없었어요. 그러나 도시 전체가 무너졌죠. 그날 밤 콜룸시티는 사라졌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제국은 끝났어요. 한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군인 한 명 안 보내고 해낸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태훈이 봤을 그 별들요. 그는 옳았어요. 한국은 왔습니다. 정전 12시간 후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엘라의 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어요. 한도현도 함께였습니다. 콜룸시티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는 11개월 만에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끝을 보러 가는 거였죠.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건물들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감독관도 경비도 아무도요. 경찰이 곳곳을 지키고 있었죠. 한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11개월 동안 일했던 건물 앞이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 칸막이,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형광등만 꺼져 있었습니다. 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통역사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를 껴안았어요. 당신이 한 거예요? 영상?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말 못해서.
그녀는 울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오전 7시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량 5대였어요. 뒤이어 필리핀, 태국, 미국, 라오스 차량도 왔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내렸죠. 그들은 악수를 나눴어요. 한도연이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대사가 말했어요. 한국이 불을 켰어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태국 관계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였죠.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5나라 깃발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필리핀, 태국, 미국, 라오스. 국적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어요. 사람을 데려가는 것.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인 47명, 필리핀인 89명, 태국인 62명, 라오스인 34명, 베트남인 51명, 그 외 각국 사람들까지 총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도연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외교안전본부 한도연입니다. 목소리가 건물을 울렸습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왔어요. 각국 정부가 함께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년이었어요. 진짜 온 거예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안도, 감사, 해방. 저도 울었어요. 11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한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린. 필리핀 관계자가 필리핀 피해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집으로 가요. 태국, 미국, 라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을 챙겼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시작했고 세계가 따랐다. 엘라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훈이 믿었던 게 맞았어요. 한국은 왔고 혼자 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각국 피해자들이 나뉘어 탔어요. 한국행, 필리핀행, 태국행. 저는 한국 버스에 탔습니다. 한도연이 초청했거든요. 증인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도 보호받아야 해요. 버스가 움직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콜룸시티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11개월의 지옥이 사라지고 있었죠. 한도연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강한 나라는 외로워지지 않는다는 것. 정의는 사람을 모은다는 것.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먼저 움직였어요. 하지만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왔고, 태국이 왔고, 미국이 왔고, 라오스가 왔어요. 왜냐면 이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윤태훈. 그 사람은요?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윤태훈은 끝까지 믿었어요. 한국을요, 정의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 칩을 꺼냈습니다. 피가 묻었던 그 칩이었어요. 이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11개의 영상이 있었죠. 윤태훈의 목소리, 그의 믿음, 그의 약속. 한국은 올 거예요. 그는 옳았어요. 한국은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데려왔죠. 서울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렸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죠. 구조된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사람들. 누군가 이름을 외쳤어요. 태민아.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포옹, 울음, 안도.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어요. 제겐 마중 나온 가족이 없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었고 불법 체류자였죠. 하지만 한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우린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공항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저는 움찔했어요. 한도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천천히요. 하지만 질문은 쏟아졌죠. 린마리아 씨,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윤태훈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영상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이 말했죠. 내일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였습니다. 회견장은 가득 찼어요. 한국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저는 단상 위에 앉았죠. 한도연이 옆에 있었고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첫 질문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 기자였습니다. 린 씨, 11개월 동안 통역사로 일하셨죠? 왜 갑자기 탈출을 결심하셨나요? 저는 마이크 앞에 입을 댔습니다. 윤태훈 씨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맞으면서도 거짓말을 거부했죠.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버티는지.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믿었어요. 한국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움직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젊은 남성 기자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걸 해냈죠? 총 한 발 안 쏘고 도시 전체를 무력화시켰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전의 순간 CCTV 화면에 문구, 무너지던 제국. 그 모든 게 떠올랐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신 세상을 멈췄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력, 통신, 돈. 세 가지만 차단했어요. 폭탄도 군대도 필요 없었죠. 그냥 범죄자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없앴어요. 그러자 제국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외신 기자였습니다. 린 씨는 11개월 동안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은 없나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했어요. 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있어요. 제가 번역한 거짓말들, 제가 침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저를 짓누르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윤태훈 씨가 남긴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저는 행동을 택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자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한도연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죠. 증언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콜룸시티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천 명이 갇혀 있죠. 저는 그들을 위해 말할 겁니다. 계속해서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단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훈 씨 무덤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음 날 서울 근교 공원 묘지였습니다. 윤태훈의 묘 앞에 섰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 앞에 꽃을 놓았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왔어요. 그리고 세계를 데려왔죠. 당신의 믿음이 300명을 구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1개월의 죄책감, 탈출의 공포, 그리고 오늘의 해방.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나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나는 정의를 번역했어요. 윤태훈의 믿음을 세상에 전했고 한국의 행동을 증언했고 300명의 귀환을 도왔죠. 그게 제가 한 일이었어요. 저는 묘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죠.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증언해야 할 이야기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전해야 할 정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줬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나라의 결단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